저는 박근혜의 과오는 과오고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잘한 것 없이 그야말로 앉아서 입에 감이 저절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또 조용히 패족이라고 살다가 지사하다가 갑자기 합리적 인물의 대명사처럼 등장해서 요즘은 잠깐 주춤해졌습니다만은 반짝 뜬 사람이 안희정입니다. 이 야권의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이야 친노 핵심도 아니었고 자기 발로 누구의 도움 없이 오늘 그까지 왔으니 제가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노의 유산을 안고 지금 정치를 하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이 무광재 좌이정이라고 불릴 만큼 벼슬 유무와 관계없이 노무현의 오른팔이었다라고 지칭되는 사람입니다. 좌이정이었으니까 왼팔이라고 합시다. 자, 노무현 정권 때 탄생 직후부터 대선 비자금을 받았다 해서 조사를 받다가 깜빵에 갔고, 그리고 돈 거래와 관련해서 10수건의 의혹들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대선과 관련된 하나의 덩치기도 하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한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것 또한 못해서 그렇지, 불법으로 돈을 받고 조성하고 축적하는 데는 DJ나 YS처럼 문민시대의 다른 대통령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친노는 뻔뻔하게 그때는 법이 미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돈 받아서 깜빵 간 모든 정치인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미비할 때는 미비한 수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깜빵을 갔다면 그 사람이 결백하다, 깨끗한 사람이다,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법이 미비했다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하는데 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3억 이상이 어떠고 저떠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왜 그만 깜빵에 갑니까? 아니지만 그 이전에 법이 미비한 과정에서도 선거 치른 사람 많습니다. 박찬종도 선거 치렀고 이인재도 선거 치렀습니다. 박찬종 캠프에서 한 명도 깜빵 안 갔고 이인재 캠프에서도 97년 치른 대선에서 깜빵 간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을 고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고치기 전에 법으로 깜빵을 간 부분에 대해서 법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때 법 미비를 탓할 문제가 아닌 것이요, 친노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력 대선 후보가 단일화로 되면서,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로 되면서, 그전까지만 해도 될 거라고 본 사람 없었습니다. 몇 달 만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관악구청장을 했던 유종필, 한때 친노의 핵심이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친노 캠프의 대변인을 했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물이 들어올 건데, 바다에 빠지면 입을 열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이 삼켰겠느냐. 그래서 한간에 친노의 핵심들이 집을 다 샀니? 선거 끝나고 어디에 집을 샀니? 저도 구체적으로 좀 들은 게 있습니다. 다 흔한 말로 노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없이 살다가 순식간에 배가 불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때부터 물론 당시 여당이든 한나라당 아니 보수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주는 것보다야 좀 작게 줬겠지만은 어쨌거나 없던 살림에서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돈을 주고 그리고 삼성의 사실상 2인자였던 이학수 등이 노무현의 부산상고 선보라 해서 찰싹 붙어서 도와주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삼성이 거의 노무현 정권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징사 써줬다부터 시작을 해서 진대재 정통부 장관을 추천하고 조각에도 여러 사람을 추천했다. 그리고 정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해줬다. 그리고 뭐 러시아의 가스전이니 무슨 오일이니 가져온다고 뭐 진노 핵심들이 설치고 다니는데 삼성이 뒤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에 삼성이 앞장서서 방향을 끌고 가고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 추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러면서 정경련 등이 주장하는 정경련이 경기가 악화됐으니까 골프장을 전국에 허락해라. 그 이전에는 골프장 허가가 돈이었죠. 근데 막 허가를 해주라. 그래서 온 국토에 골프장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재 당시 부총리가 직접 그런 발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기업도시, 핵심도시, 경제자유구역청 무슨 클러스터 해서 또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전국토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논농사만 짓던 밭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그놈의 땅이 토지 보상금으로 들어가서 졸지에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되어서 강남에 아파트고 집을 사기 시작했고 신도시에 싹쓸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있던 사람들은 이명박을 토건정부라고 비판하지만 노무현은 부동산 땅 투기 정권이 없다. 그것뿐입니까? 더 나아갔어요. 땅까지 투기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까지 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가까운 골프 치는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총리하는 분이요 3.1절에 부산에 가서 골프 쳤는데 3.1절에 무슨 행사는 안 가고 3.1절 골프 친 기업인들 중에 일부는 상품권 사업을 하던 전혀 업종과 다른 건설하던 사람이 상품권, 그냥 상품권도 아니고 게임하면 네? 게임장에서 바꿔주는 그런 종류의 상품권 사업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뭐라고 이야기가 퍼졌습니까? 바다 이야기가 온 동네 골목마다 다 생겼고 네? 사행성 오락실이 말입니다. 권력의 실세들이 그 오락장을 몇 개씩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각종 IT 무슨 진흥을 빙자해서 컨텐츠 진흥원이니 뭐니 이런 기구에 권력의 실세들이 개입해서 관여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온 사방에 썩어 문드러지게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공화국답게 온 부동산 시행사업 곳곳에 대출이나 인허가나 관련해서 권력의 실세들이 개입하고 브로커들이 판을 친다고 해서 그 시절에는 강남에 찻집에 가면 부동산 브로커들이 종로 상가 근처에 찻집에 가면 부동산 브로커들이 시행사업을 손에 달고 다녔고 그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해서 재벌 중견기업들과 정권의 핵심들 간에 온갖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지금 부산의 LCT도 스타트가 그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공연히 선거 공약의 어떤 부분을 수도 이전을 하려다가 헌재에 막히니까 행정복합도시다 해가지고 거기에 동조해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매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거기로 이전해버려가지고 공무원이 5,000명 이상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과천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자 공무원들이 목요일날 오후만 되면 금요일날은요 고위공무원들이 전부
서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되면 자기 집에 가버립니다. 두 집 살림한다고 바쁘고요. 쫄병들만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열리면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KTX를 타고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혁신도시 운운하면서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흩어려 버렸습니다. 제가 있던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요, 산하 공기업들이 전국에 나주부터 경북부터 진주부터 온 사방에 흩어지고, 농림부 본부는 세종시에 있고, 서로 공무원들끼리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농림부도 각종 산하기관들이 무슨 원 같은 거 많습니다.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이게 업무 추진이 되겠으며, 제대로 감시 감독이 되겠으며, 유기적인 협조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요, 저 세종청사 있는 데는 어디 대학이나 과학기술 관련 시설들을 다 이렇게 모으는 쪽으로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요, 다시 과천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그러잖아도 복지부동하든 복지안동하든 공무원들 전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위직들은 서울 근처에서만 뱅뱅 돕니다. 틈만 나면. 자, 그러면서요, 안보는 안보대로 대통령이 그 참 가벼운 입을 못 참고 NLL이니 뭐니 해서 전 국민을 흔들었다 놔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만드는 열린 우리당이 해산되어 버리고, 마지막에는 옆에 사람 하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족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모든 부분에서 민심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희정은 패족이라고 자처해서 잠수를 탔고, 왜?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 법적인 문제들도 좀 있었을 건데, 설치면 또 벼락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패족이라면서 잠수를 탔습니다. 뭐 고대 출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중간에 역할도 좀 했을 거라고 봅니다. 조용히 있었죠. 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이후에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무너져 가니까 2010년 말부터 슬슬 등장을 하더니만 책 한 권 쓰고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다 인정합니다. 오늘날 보수가 형편없다 인정을 합니다. 자,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국가 대청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문재인 후보가 한다면, 그 적폐와 국가 대청소의 대상에 과거에 노무현 정권의 과오들 포함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도 그 적폐와 과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권 설 망하니까 이제 2010년에 등장해서 지사가 되고, 2010년 말부터 몸 풀어서 대선 후보 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대선 패배하고도 국회의원 자리 안 던지고 있었습니다. 출마하면서도 대선 국회의원 자리는 대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웃기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문희상을 해놓고 물러났다가 김한길이한테 잠깐 물려줬다가 김한길이를 흔드니까 못 견뎌서 김한길이 안철수를 끌어들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이라고 당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안철수가 지자체 선거는 이겼습니다마는 그 직후에 벌어진 보궐선거 한번 졌다고 흔들어 제껴서 바로 넉 달 만에 쫓아냈습니다. 저도 안철수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자기가 했던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대선에 지고도 국회의원직도 안 던진 사람이 들어온 지 한 넉 달 만에 지자체 선거 이긴 거는 뭘 안 하고 보궐선거 하나 졌다고 쫓아냈습니다.
그때 안철수와 김한길이 진 보궐선거는, 그러니까 2014년 7월에 진 보궐선거는 2015년 4월입니까? 그때 문재인이 대표가 되어서 진 보궐선거보다는 선전한 겁니다. 그때는 전패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 두 사람 쫓아내고 또 문희상 비대위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박지원과 경선에서 직접 투표에서는 박지원이 이겼지만은 결국 여론조사 등을 가지고 또 당 대표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표 되자마자 선거에 접으려가 그때부터 나가라 마라 하다가 혁신이 만들어가 어쩌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안철수 나가버리고 박지원 나가버리고 그래서 국민의당 만들어지고 비주류 다 나가서 잘 됐다 하고 당 차지해가 있다가 되는 꼴이 영 시원찮고 호남 민심이 흉흉하니까 호남 분인 김종인 씨 끌어들이다가 당 대표 세워서 대선까지 좀 잘 좀 해달라 경제민주화 어쩌고 하더니만 그 다음에 셀프 입원하고 인기 좀 좋아지니까 총선 전부터 흔들었습니다. 그때 둘이 쌈박질 안 했으면 더 이겼을 거예요. 그러고는 선거 끝나자마자 팽시키기 시작했고 이제 본인이 대선 후보로 지위를 굳힐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서 물어봤니 마니 파문부터 시작해서 코너에 몰려서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이 딱 터져서 정권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무너진 뒤에야 외적이 쳐들어오면 되는데 박근혜 정권이 그 꼴입니다. 스스로 무너지니까 밖에 있던 문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접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요, 참 이 나라 국민들이요, 촛불 든 사람과 태극기 든 사람은 거의 아프리카 사는 사람과 미국 사는 사람만큼의 격차가 있습니다. 북한하고 촛불 든 사람이 가깝느냐, 태극기하고 촛불 든 사람이 가깝느냐 하면 차라리 북한이 더 가깝다고 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태극기 든 사람들은 미국하고 더 가깝느냐 촛불하고 가깝느냐 하면 미국하고 더 가깝다 할 정도가 됐고요. 중국하고 촛불 든 사람이 가깝느냐 태극기하고 가깝느냐 하면 중국하고 촛불 든 사람이 가깝다 하게 돼버렸습니다. 태극기 든 사람 보고 일본하고 더 가깝냐 촛불하고 가깝냐 하면 일본하고 더 가깝다 이럴 겁니다. 이게요, 정말로 무지의 소산으로 전부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과 과거의 추억과 기억과 팩트들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기억 상실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해서요, 과거에 썩었던 사람들이 현재에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을 적폐라고 하고 국가 대청소한다면서 권력을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한테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거는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안 하면요, 제 양심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권이 삼성 등 재벌과 가까워서 망가졌습니다. 정경유착으로요. 정경유착으로 과거에 굉장히 가까웠음에도 그 사실이 폭로되지 않고 그냥 비판만 받고 삼성공화국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자신들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살짝 숨기고 집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 무죄다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무죄입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제 몇 달 있으면 석방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뇌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사후적으로 편의를 봐줬지만 강요죄에 의해서 좀 낸 것도 있고 좀 잘 좀 봐달라고 여러 가지 일을 해난이 많아서 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뇌물이라고 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 좀 하면서 선처를 부탁해야 한다 해야 상식에 조금이라도 맞는 겁니다. 뻔뻔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이제 자기들과 가까웠던 사람의 집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실을 비판해야 될 보수도 박근혜 살린다고 하면서 재벌 찬양하고 이재용이 왔다 갔다 할 때 태극기 흔듭니다. 진보라는 사람은 문재인 당선돼야 된다, 안희정 지지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소를 키웁니까? 저같이 이야기하는 사람 몇 명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제야 진보는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재벌 개혁 이야기하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전부 다 권력 앞에서는, 개인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이 나라 정말 양심적인 인간이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엊그제 일을요, 덮는다고 덮어집니까? 기억을 되살려 본다.